안녕하세요. 합격의 마지막 조각을 디자인하다 디자인보호법의 유시윤 변리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강의인데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는 디자인보호법 치트키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치트키가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치트키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면은 어떤 단어인지 그 의미를 아실 텐데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조금 더 쉽게 어떤 코드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다가가는 거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두 강에 걸쳐서 1편은 이제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2편은 2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시작을 할 때 디자인보호법 합격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제가 슬로건을 내건 이유가 뭐냐면 시험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은 산업재산권법의 40문제 중에 31번부터 40번까지가 디자인보호법 10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2차 시험의 마지막 날에 두 번째 과목, 즉 마지막 과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보호법을 선택을 하셨다면 디자인보호법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과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시려면 그 과목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허법도 중요하고 상표법도 중요하겠지만 합격을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이 마지막 조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정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보호법 치트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치트키의 강의 목표는요. 일단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뭐 수강 대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1차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은 학생들인데 1차 시험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들인데 무슨 기출문제를 푸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이 얼마나 좀 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디자인보호법 1차에서 10문제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해드리게끔 만드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대상은 변리사 시험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회 이제 변리사 시험, 이거 이제 2022년에 이제 시행이 된 시험의 1차 변리사 시험 이제 1차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10문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기출문제 되게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심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등록 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보기형 지문이 나와 있어요. 이 보기형 지문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보호법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거 보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OX를 한번 판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특허 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특허 심판원장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허 심판원장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특허청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허를 내거나 상표를 내거나 할 때 어떤 특허청이라는 곳에 특허나 상표나 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는 특허청의 장이 특허청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다투고 싶을 때 우리가 심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법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특허 심판원의 장이 이제 특허 심판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특허 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여기서의 청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을 때 또는 특허 심판원장님의 마음대로라는 의미에서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69조에 따른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대체 1부 심사는 또 무슨 말이야? 또 이의 신청은 또 무슨 말이야? 보정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또 어려워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의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내 걸로 하고 싶어서 출원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여러 가지 등록 요건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등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옷 같은 경우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유행이 변하기 때문에 이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 중에 일부만을 심사하게 두는 제도가 바로 일부 심사 제도예요. 그래서 의류 같은 걸 이제 일부 심사 등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심사를 했을 때 이제 조금 등록 요건에 일부만 심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딴지를 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의신청의 절차를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놓고 나중에 30일 이내에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지금 법 조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 기간을 30일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3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보호법 17조 1항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7조 1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이론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오답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심판원장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공부하실 때는 좀 주체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체에서 특허 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하는 행위를 우리 디자인보호법 17조 1항에서는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이 이런 보정 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X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그래서 또 주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절차 보정에 따른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는 또 지정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지정된 기간. 우리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해서 법정 기간이 있고 또 이런 특허청장님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정해주는 그런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간인지 지정 기간인지도 주로 출제되는 그런 어떤 출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주체에 집중을 하였는데 두 번째 니은에서는 우리가 이 서술어에 집중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말로는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이러한 행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바로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18조 1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은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로 기재가 되어 있는 법 조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서 할 수 있다로 기재한 이 니은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디귿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계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다가 당사자가 진행을 하는 건데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는 어떤 규정이 디자인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죽었기 때문에 이 당사자의 상속인이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수계라고 하는 거는 받아서 계속 진행한다는 어떤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수계라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보호법의 22조와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 포기 선언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계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법 조문을 공부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힐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은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심판관이, 여기서 보면은 또 다른 주체가 또 등장을 했죠. 심판관이라는 주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심판관도 나오고 심사관도 나오고 심판장도 나오고 심사장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오답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판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청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중인 절차의 속행, 여기서는 이제 중지가 나오고 우리가 디귿에서는 중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단과 중지는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중단은 사망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해소 사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가 없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중지했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중지와 절차의 속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사유가 발생해서 결정을 이제 중지 결정을 했는데 이 장애 사유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중지를 명한 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지문이고 실제로도 이제 59회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허법에 나오는 지문하고 대부분이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의 어떤 아들격의 성격을 가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절차를 대부분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허법만 공부를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했었고 기억의 경우에만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의 제도인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 즉 기억에 대한 것만 알고 계셨다면, 학습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법조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1번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차차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부분 디자인이라는 거에 이제 문제예요.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을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물품의 형태예요. 그래서 물품의 어떤 외관, 우리가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할 때 되게 이 물품이 예쁘다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쁜 형태, 요거를 이제 등록을 받는 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품의 예쁜 형태가 전체가 예쁠 수도 있지만 물품의 어떤 한 일부분이 예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부분 디자인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원을 하는 그 부분 디자인 제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59회가 이제 2022년에 시행이 된 시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근 개정된 어떤 법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법률 같은 거는 최근 개정된 법률, 최근 법률 개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거의 바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개정된 법률 또는 개정된 심사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1번은 부분 디자인에서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으로 일반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부분의 정의거든요. 부분 디자인이라고 함에 있어서 부분의 정의를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작 단위를 부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자인 중에 부분 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어떤 디자인들이 있어요. 뭐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부분 디자인도 있고 우리가 이제 폰트를 공부할 때 뭐 글자체 디자인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들은 각각의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두고 있어요. 성립 요건. 어떻게 하면 부분 디자인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글자체 디자인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화상 디자인이 되는지 이 성립 요건을 갖고 있는데 그 성립 요건이 바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역시 맞는 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바로 이 최근 법률 개정된 사항이었는데요. 화상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의 화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화상의 부분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상의 부분은 화상 디자인의 부분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3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하나를 세트로 우리가 출원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벌의 세트인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태권도복 세트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세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 디자인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 제가 아까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품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트로 여러 개 청구해놓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청구해도 된다, 안 된다 요거를 물어본 건데 이거는 종래에는 규정을 해놓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잘못된 부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을 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런 폰 케이스가 있을 때 폰 케이스가 이렇게 토끼 모양의 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우리가 등록받으려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부분 디자인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네모난 폰 케이스 부분이 바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이라고 하는 건 좀 고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치더라도 등록 받으려는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특징들,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바뀌지 않았다면 이 밑에 거 등록 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조금 바꾸더라도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은 부분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디자인 또는 부분 디자인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성이라는 개념을 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신규성은 그야말로 그 출원이 신규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원할 당시에 인터넷이든 어디든 공개된 바가 없는 디자인이어야만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쪼개서 한번 읽어보면,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 디자인을 내가 출원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그 부분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예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내가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이제 요거의 부분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포함하는 어떤 다른 디자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디자인. 또 이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이렇게만 변경이 가해진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어떤 사람이 공개를 했던 겁니다. 얘가 먼저 공개가 되고 얘가 두 번째로 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공개가 됐는데 얘를 보면은 얘를 충분히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일 유사한 얘가 공지가 되었다면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한다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규성과 어떤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의 관계,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개정된 법률을 공부하시고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만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굉장히 줄거리 긴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줄거리 길수록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판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앞서서는 사실 약간 법조문들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서 이제 법조문의 어떤 주체, 법조문에 나와 있는 주체적인 부분 또는 서술어 아니면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로 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등장하지 않고 어떤 법리적인 것들로만 문제를 좀 예 아니오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 나오게 되면 되게 반가운 문제들이 판례 베이스의 1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물품을 이렇게 라벨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제 물품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특허청 쪽에서 이제 등록을 진행하는 그런 사무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요게 꼭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적혀져 있죠?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바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그냥 적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바로 1번을 답으로 적고 요 밑에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 그러니까 물품의 그 외형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하나하나 따지자면 되게 잘못된 문장이 많습니다.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면은 일단 우리는 물품이 비유사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물품의 형태가 또 물품이 일단 비유사하면 그냥 전체로서 비유사한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품의 형태가 또 유사하고 하다고 되어 있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가면 공부하면 알겠지만 용도는 다르되 기능은 유사한 경우를 우리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판례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밥 짓는 용도로 쓰는 거였어요. 밥 짓는 용도로 쓰는데 거품이 자꾸 발생하니까 거품을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밥 짓는 용도이지만 거품을 넘치지 않게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는 애였고, 다른 애는 밥 짓는 용도는 아니고 빨래 삶는 용기에서의 거품을 넘치게 하지 않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물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빨래 삶는 거하고 밥을 짓는 용도로 달랐지만 기능은 거품을 넘치게 하지 않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유사하지 않지만 혼용이 가능한,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봐서 비유사해 보이지만 법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뒷문장도 역시 뭔가 잘못된 문장들이 많다 이런 거를 알고 그냥 옳지 않은 문장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거는 이제 판례, 부품 디자인에 대한 어떤 판례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는,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의 가능성을 판시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환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디자인 부품에 관련된 디자인은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들은 이걸 이제 반대로 나오죠. 호환성을 가져야 되는데 호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답 지문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은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품과 일체 불가분. 이제 우리가 요 디자인을 생각해 볼 때 디자인은 물품에 대한 형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과 형태, 그 디자인은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용도 기능에 비추어서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하려면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물품의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는 물품의 유사도 판단을 하고 형태의 유사도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물품도 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요거는 이제 판례 부분입니다. 용도 기능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맞는 지문으로 우리가 골라줄 수 있습니다. 판례를 공부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디자인이 한 번에 한 개만 출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출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폰 케이스, 아까 토끼 귀를 가지고 있던 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부분 디자인으로 이 토끼 귀 모양만 출원을 했다가 이번에 토끼 꼬리 모양까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출원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지금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출원을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뭔가 하나로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토끼 모양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두 개, 물리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게 이제 예시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일체로서 그래서 1디자인으로 인식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 판례와 심사 기준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1디자인으로 인정된다 라는 말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어떤 물품을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완전히 기능만 가지고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물품의 예쁜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게 우리 디자인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만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것들은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상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쁜 형태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수행해도 되지만 그 기능에 더해서 뭔가 좀 더 예쁘게 장식적인 요소들을 넣은 경우에만 우리가 등록이 가능한데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창작이 가능하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능만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기능만 가지고 한 애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거기에 뭔가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좀 예쁘게 디자인했다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중요도를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중요도를 높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한 벌이 세트로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한 벌의 물품이 각 구성 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 모양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벌의 세트가 뭔가 하나의 어떤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합된 상태의 한 조의 도면과 각 구성 물품을 한 조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벌의 물품 세트가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하면 A, B, C가 모여서 뭔가 멋있는 모양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멋있는 모양 만든 것도 하나 제출을 해야 되고 당연히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약간 맞는 문장으로 고를 수가 있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도 이것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는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 자원분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던 문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벌의 물품은 동시 사용성이 있어야 되고 한 벌 전체로서도 형태의 어떤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한 벌의 물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산업통상 자원분량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공부하고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일반론을 공부한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3번은 자, 이 이상의 물품이 동종의 물품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맞는 문장이고 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한 벌로 동시 사용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시 사용성과 통일성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어떤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요건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사용에 대한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계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다 맞는 지문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면 이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성립 요건에서 그 성립 요건의 동시 사용과 통일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고 각각 무엇인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4번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뭐 도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도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3D 모델링 도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절차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5번은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표현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 자원분량으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산업통상 자원분량은 92개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혹시 여기에 없다면 다른 것들이 추가되면 여기 나온 대로 동시 사용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을 추가해도 돼 라고 이 산업통상 자원분량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제한 건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 운동복 세트의 구성 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심사 기준에 있던 내용이에요. 심사 기준이 다소 예시를 보강하면서 이 심사 기준이 여기에 출제가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차 수준에서 공부를 하실 때 심사 기준의 내용도 보시기까지는 좀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 심사 기준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심지어 이거는 보호장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정답의 지문으로 출제될 만큼 심사 기준도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되는 심사 기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을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33조 2항 창작 비용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창작비 용이성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디자인의 동일 그리고 유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뭔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동일이라는 거는 진짜 완전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일 법한 그런 정도이고 유사라는 개념은 그보다는 넓지만 비슷해 보인다는 의미고 유사라는 개념보다도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이 창작비 용이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참고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정도이면 누구든지 어떤 이미 나와 있는 디자인들이나 이미 나와 있는 형태들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창작비 용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게 바로 창작비 용이성이고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봐주시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변경, 조합,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지만 이거 역시 이제 판례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 표현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부분이 이제 창작 비용이성의 개념인데 창작은 어떤 이미 공개된 것들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만드는 개념이에요. 근데 참고를 할 때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기법을 또는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되게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창작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을 갖고 바라보시면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서 변경, 조합, 전용하였음에 불과하면 당연히 창작 수준이 낮은 거고 요거는 창작 비용이성이 없는 게 되겠죠. 쉽게 창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없다. 요거는 그냥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33조 2항 창작성, 창작 비용이성 법률 조문에 따라서 이제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그러니까 창작 비용이성이 없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 비용이성이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항 1호 또는 1항 2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신규성이 없다는 말은 그냥 이거는 공개가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된 거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개된 디자인 각각에 의해서 되는 경우하고 이런 애들을 결합해서 하는 경우, 결합해서 창작이 용이한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도 둘 다 우리가 이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얘를 창작하기 위해서 A라는 디자인하고 B라는 디자인을 합칠 수도 있는 거고 A라는 디자인에서 약간의 변경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B라는 디자인 각각에서 변경을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죠? 각각에 의해서 요거는 포함이 되는데 요 A 플러스 B를 하는 결합에 의해서 창작이 가능한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문에 대해서는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을 오답 지문으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게 사실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디자인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요거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요거는 주지 형태라고 해서 그냥 뭐 동그라미, 구,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 디자인이나 그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말들이 지금은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 말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흔한 창작 수법,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창작할 때 되게 쉽게 뭐 대단히 기발한 방법으로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방하거나 그냥 갖다 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별로 변경 안 했다, 별로 창작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창작 비용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쉽게 창작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은 공지 형태나 주지 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한 형태를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판례의 문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하시게 되면 뭐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의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 이거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일반서를 읽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익숙하고 여기에 틀린 어떤 문구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읽어보고 뭔가 이상한 문장이 없네 하고 그냥 동그라미 치실 수가 있어요. 이 문구는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쉽게 OX를 판별하실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등록 디자인에 대비가 되는 디자인이 대비가 된다는 말은 등록 디자인의 어떤 비교를 할 만한 다른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디자인을 뭔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등록 디자인이 있고 이 등록 디자인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쓰지 마라고 해서 얘를 이제 대비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공격을 했는데 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뭔가 공지된 디자인이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주지 형태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래서 이미 공개가 된 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를 이미 쉽게 창작할 수 있어요. 쉽게 창작이 가능한 녀석인 거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 3개 그렸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디자인인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등록될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 등록된 거 가지고 왜 날 공격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쉽게 창작하고 쉽게 실시하고 요거는 당연히 누구나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얘가 얘랑 얘한테 공격할 수 있는지, 공격을 가능하다는 말은 등록 디자인하고 유사하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지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서 이 유형이 이제 디자인 포함되나 이 결합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고 판례에 대한 문제는 되게 쉽게 맞출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까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기억에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의 신청들에 대한 법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조문을 가지고 법 출제를 한 건데 법 조문을 가지고 이제 쭉 비교를 하다 보시면 되게 쉽게 여러분들도 법 조문 공부를 하시면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오답만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등록 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지문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조문에 대해서 모르고 보더라도 이의 신청이라는 건 아까 누가 이제 이의를 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걸었는데 딴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심사장. 이거 심사장이 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된 부본은 복사한 겁니다. 복사를 한 거를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전달해주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도 근데 사실 당연하겠죠. 이의 신청은 아까 뭔가 등록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딴지를 걸면 딴지를 받는 사람은 이거를 방어할 권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은 의견 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라는 거는 절차를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거예요. 절차가 애초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그냥 아예 안 한 걸로 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견 진술의 통지나 결정 등본이 송달됐다는 거는 이미 이의 신청에 대해서 판단하는 심사관 분들이 다 이미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해줄게 안 해줄게를 결정된 상태예요. 근데 그 결정된 상태 후에 절차를 무효로 돌린다? 애초에 없었던 걸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취할 수 있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문장이고 사실 근데 이 문장은 맞죠? 취하를 했을 때 이의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이 뒷문장은 맞지만 앞에 이 기간, 송달된 후에 취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취할 수가 없으며이며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좀 나온 거랑 되게 유사한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에서 이의 신청서에 적은 거 우리 아까 보정할 수 있다 그랬죠?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우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5번은 심사관 합의체는, 뭐 합의체는 이거 사실은 심사관분들 3인에서 5인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그냥 심사관이라고, 심사관 여러 명이 모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심사관 합의체는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타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된 걸 취소를 해버리고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기각 결정은 등록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기각 결정은 맞아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각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인용이라는 거는 이제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각을 한다는 거는 이미 등록이 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는데 그 딴지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는 거니까 등록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등록이 유지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면 이거는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 심판으로 다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불복하지 말고 나중에 무효 심판으로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다 우리가 이의 신청에 대한 법조문을 공부하게 되면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특허법의 실시권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시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권이 있으면 이 디자인권을 가지고 디자인권을 남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는 거예요. 즉 약간 로열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로열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로열티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용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사실은 특허법과 이 법 조문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그런 지문하고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이나 그 밖에 일반 승계의 경우 요거는 나중에 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포괄승계라고 해서 한꺼번에 통째로 이전이 되는 경우 그 지위가 한꺼번에 나한테 오는 경우 이런 거를 포괄승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 즉 로열티를 내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은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용실시권은 독점 권한을 주는 거야. 너만 써. 사용권을 주는데 여러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한 명한테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전용실시권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다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이렇게 소멸한 경우에는 기본 디자인에 관한 관련 디자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관련 디자인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시겠지만 기본 디자인이 있고 내가 기본 디자인을 뭐 A를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A하고 유사한 애를 또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사하면 사실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디자인이니까 이거를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똑같이 A-를 출원하는 게 아니라 관련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 내 디자인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관련 디자인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런 관련 디자인은 예외를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몇 가지의 어떤 제한 사항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제한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디자인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에 대한 관련 디자인이 얘도 있을 수 있고 뭐 얘도 있을 수 있다면 얘네 둘한테 모두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할 때 얘는 갑한테 하고
얘는 을한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동일한 애들을 동일한한테 둘 다 갑한테 설정하든지 둘 다 을한테 설정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끝으로 가보면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허도 마찬가지로 공유인 경우에 실시는 공유인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인데 이건 사실 디자인보호법에서 공부를 안 해도 특허법만 공부를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동그라미 4번은 통상 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통상 실시권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디자인 등록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로열티를 준 사항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은 사람은 여기다가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딱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여기다가 또 다른 요 디자인권을 취득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나 얘한테 지금 디자인권자한테 내가 분명히 통상 실시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못 쓰게 하려고 한다 할 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선사용권이에요. 선사용권 사실 특허법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굳이 디자인보호법에 안 하셔도 이런 문장들은 맞다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아버지격인 특허법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보호법을 공부를 하실 때 똑똑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특허법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디자인보호법에 와서는 특허법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특허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시면 공부량을 대폭 감소시켜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보호법 심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심판도 특허법상 심판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점을 위주로 알아보면 되고 이거 역시 거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법조문을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로 장난친 이제 OX 퀴즈나 아니면은 빈칸 뚫기 이런 조문들에 막 이런 데에다 이제 빈칸을 뚫어 놓는 겁니다. 존재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 이상의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30일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다 빈칸을 뚫어 놓고 여기가 30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은 정정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정심판은 나중에 등록되고 나서 고치려고 하는 심판 제도인데 이게 사실 고치게 되는 게 디자인보호법은 어떤 그림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청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특허법은 우리가 글로 쓰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실수가 발견되면 등록 후에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정정심판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에 이 디자인보호법에는 그런 그림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는 자신만 있다면 이렇게 1번을 찍고 바로 넘어가도 됐었습니다. 2번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공유에 대해서 나왔죠. 공동으로 신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서술어에 뭐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거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사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공유로 되어 있으면 심판 청구는 공동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동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3번은 물품류 구분 중 이 이상의 물품 또는 이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원래는 1 디자인마다 1 출원에는 하나만
출원해야 돼. 하나의 디자인만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기면 거절 이유는 되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1디자인으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1디자인을 출원 안 하고 그냥 등록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진작에 거절이 됐으면 몰라도 무효 심판까지 가게 되면은 무효 사유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효 사유와 거절 이유의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4번은 심판장은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심판장 나오죠? 이게 심판장인지 심판관인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판장이 하는 게 맞고요.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또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죠. 할 수 있으나 하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할 수 있는다는 맞고요. 직권으로 심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리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내가 내린 판단이 심판원 분들이나 심판관 분들이 내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계속 대질신문 같은 걸 하면서 맞춰 나가는 과정을 이제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판장 분이 심리를 재개해가지고 좀 더 사건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제기할 수 없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심리를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은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소멸된 후에도 심판 청구 이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심판 청구 이익이 무조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 성립하지 않고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장애 청구할 수 있겠지만 소멸된 후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복수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복수 디자인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아까 1디자인을 1출원을 할 때는 1디자인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문제에서도 만났던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에요. 여러 개의 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대표적인 두 개의 제도인데 복수 디자인은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태워가지고 출원을 할 때 나는 이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원을 하고 싶어 라고 표시해서 출원을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복수 디자인을 한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분할 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할 출원. 분할 출원은 우리가 이제 특허법에서도 공부를 하시는 내용인데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쪼개서 분할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맞고요. 심사관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복수계로 나갔는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거절이고 얘는 등록이 가능하고 얘는 거절일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여야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절차만 한 번에 태웠을 뿐이지 그 다음에 출원이 된 이후의 절차들은 그냥 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냥 등록을 하고 하나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했었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 각 디자인마다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그라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심사관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의 신청을 할 때 각 디자인마다 해야 돼? 아니면 해야 돼 인 거고, 동그라미 4번은
무효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각 디자인마다 해야 돼? 각 디자인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은 특허청장의 보안 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지정기간인지 법정기간인지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정기간이 맞는 거고요. 복수 디자인에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절차 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제 아까 말했던 보정하고는 조금 다른 절차긴 합니다. 보완이라는 절차는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 출원서를 제출했어요. 최종 제출했는데 뭔가 좀 하자를 발견한 겁니다. 출원서에 뭔가 하자가 발견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완서를 제출하면 돼요.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완서를 제출한 날로 출원일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너가 애초에 제대로 출원했어야지 하고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보완 절차예요. 그래서 출원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완을 할 기회는 주되, 내가 출원을 할 때 출원 수수료도 내고 뭐도 내고 다 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지정 기간 내에 보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뭘 하냐면 보완서를 제출한 날로 출원된 날짜가 밀려요. 그럼 출원된 날짜가 밀리면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서를 제대로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보완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복수 디자인의 경우에는 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제출을 했는데 복수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1번에 대해서만 이 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의 출원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얘 1번만 잘못된 거니까 얘만 출원일이 뒤로 밀릴까요? 절차 보완서를 제출한 날로? 그게 아니라 이 복수 디자인을 한 경우에는 1, 2, 3 모두가 출원일이 뒤로 밀리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치명적이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복수 디자인인데,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절차 보완서를 제출했어요.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대해서만 절차 보완서를 제출하더라도 1, 2, 3 모두가 출원일이 밀리게 되는데,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의 복수디자인 출원을 할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최초라고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절차 보완서를 제출했더라도 전체가 절차 보완서를 제출했을 때로 출원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도면에 관련된 문제고, 이거 역시 사실 법조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지 변경, 아까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디자인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 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 요게 이제 권리 범위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디자인의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주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바꾸는 거, 보정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정을 할 때에는 요지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사진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권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보호 범위, 즉 이것도 사실 법조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3번은 국제 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 협정, 이런 것들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헤이그 협정에 따라서 공개 연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를 연기한다는 신청을 이제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 또 이런 절차를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 국내에 비밀 디자인 청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대응되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대신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되게 생소한 지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법 조문에
17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소한 지문도 맞추기 위해서는 조문을 되게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과 이제 드리는 어떤 OX 퀴즈나 아니면은 빈칸 채워넣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문을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우리가 10문제 모두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온 절차는 직권 보정이라는 거예요. 직권 보정은 뭐냐면 내가 제출한 게 있는데 내가 제출한 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보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그냥 내가 이걸 이렇게 보정해서 그냥 등록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직권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심사관한테 의무로 부여하기에는 상대방이 제출을 한 거를 내가 맘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맘대로 바꿔? 이렇게 신청인이 되게 딴지를 또 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권 보정은 할 수 있다로 항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직권 보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다 틀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직권 보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직권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직권 보정을 한 경우에는 이제 직권 보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직권 보정했는지를 출원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출원인도 알 권리는 있으니까. 내 디자인인데 심사관이 마음대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권리범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특허법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거는 일단 내 등록 디자인이 있어요. 등록 디자인이 있는데 이 등록 디자인하고 누군가가 실시하거나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다는 건 사용하는 겁니다. 유사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가 침해를 주장하고 싶어서 얘가 내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청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심판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인데 얘가 얘한테 공격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권리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우리가 특허 심판원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판장님께서 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겠죠. 얘에 대한 정보 A-. 그래서 심판 청구서에 이렇게 얘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 이 말은 A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구하는 A-에 대한 도면도 같이 첨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쌓고 싶은 상대의 정보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법 조문에도 나와 있는 지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59회만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2011년부터 23년까지 약 13개년의 어떤 것들을 기준 출제 이제 된 어떤 분야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지금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등록 요건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또 은근히 특허법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주로 뭐 총칙에서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나머지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좀 많은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10문제 중에 적어도 8, 9문제를 1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아까 만났던 어떤 국제 출원 부분에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그런 조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국제 출원에 대한 문제들도 매년은 아니지만
해를 이제 격해를 거듭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내용들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년에 이제 10문제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치트키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사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지문이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대부분의 지문은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서에도 있고 법 조문에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심사기준과 판례의 문장에서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고 조문도 기본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계속 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지문은 다 익숙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OX를 판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까 출제되면서 봤지만 최신 개정된 법률이나 심사기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출제가 됩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이 큰 개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관련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법과 유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공통점은 정리해서 공부량을 줄이는 데 써야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이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함정 패턴을 이제 10문제만 풀어서도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막 바꿔치기를 많이 하죠. 심사관도 있고 심사장도 있어요. 심판관도 있고 심판장도 있고 특허 심판원장도 있고 특허 청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어 바꿔치기를 조심하셔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술어 바꿔치기는 대표적인 게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수는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없었지만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주어나 서술어 말고도 개수나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숫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지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소외가 될 수 있는 법조문, 예를 들면 국제출원 지문이나 아니면 심사 기준에 아까 태권도복의 보호장구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태권도복 세트에 사실 여기에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입장에서는 보호장구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법조문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특허청에서 발간한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답이 되는 지문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9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10문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 패턴을 하기 위해서 좀 소외될 수 있는 법조문이나 다소 지엽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 심사기준 내용이나 아니면 좀 복잡해서 공부하기 싫은 국제출원의 내용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이제 여러 가지 강의나 또 공부 방법에 의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들 또는 주어 바꿔치기나 서술어 바꿔치기 이런 패턴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공부하고 복습을 하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반복 함정에 대해서 연습하는 부분들이 기본 이론에서도 이런 것들은 기출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짚어드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문제풀이는 다른 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기출문제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개념만 해도 곱하기 10하면 200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문제를 가지고 10문제를 대비하는 데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문제서가 나오게 되면 공부하시면서 답안과 함께 이런 반복 함정 패턴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되고 또 플러스 우리가 OX 퀴즈나 또는 빈칸에 대한 빈칸을 채워넣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반복 함정에 빠져가지고 오답을 찍지 않는 그런 오답을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은 사실 기본 이론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낮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도 끝도 없이 기본 이론의 내용을 분량을 많이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심사기준 내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준에서는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런 것들까지 너무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눈으로 훑으면서 이거의 OX 정도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밀도로 공부하는 데는 한번 제가 나중에 한 1월이나 2월쯤에 원점 대비 특강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할 테니까 이런 강의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런 우리가 아까 앞서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추출을 했던 이런 치트키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 치트키 1편이었고요. 이제 기본이론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